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제가 설명하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건지, 진짜 말이 되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하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뒤에서 크게 한 방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호주의 작은 시골 마을 버게리 지역에는 교제 2년째 접어든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줄리안 브흐발트와 17살의 캐롤린 왓슨이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엄격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미성년자였던 캐롤린이 성인이 되면 꼭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서약이 있었어요. 이건 여자 캐롤린이 먼저 요구를 했던 거였는데 결혼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되도록이면 스킨십을 피하자는 약속. 그러던 2008년 3월 4일입니다. 이날 줄리안과 캐롤린은 국립공원 인근 숲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서 선선한 날씨였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숲속은 해가 지면 좀 많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늦어도 3시까지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줄리안이 운전을 했고 두 사람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고 있는데 순간 줄리안이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왜 그래? 보니까 길 한가운데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가 끔찍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잠시 후 줄리아는 저쪽에 살을 세웠죠. 그러더니 갑자기 동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면서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반면 캐롤린은 보기 싫다면서 차에서 그대로 기다렸고 잠시 후에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참의 시간이 좀 지나서 문득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야, 어디 간 거야? 캐롤린은 점점 걱정이 됐죠. 내려서 찾으러 가봐야 하나? 그냥 기다릴까? 하던 중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안인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얼굴을 완전히 덮은 방한모에 양손에 장갑까지 낀 남자가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놀란 캐롤린이 막 차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남성이 잽싸게 문을 열더니 캐롤린을 차 밖으로 끌어냅니다. 깍! 소리를 질러도 지금 여기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저항하는 캐롤린에게 가장 먼저 눈을 가렸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은 후에 뒷좌석에 밀어넣었죠. 그리고 잠시 후 차에 탄 남자는 어딘가로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한편 줄리안의 부모는 아들과 여자친구가 3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는 아예 집 밖에 나가서 길을 따라 좀 걷기로 해요. 애들을 좀 마중 나가려고요. 근데 그러다가 길 위에 웬 병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심상치 않아 보였죠. 왜냐면 병 안에는 메모가 있었거든요. 호기심이 들어서 그 메모를 꺼내서는 읽어보는데 순간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줄리안과 캐롤린은 나중에 돌려보낼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러 갔다 말하세요. 만약 경찰에게 신고를 하잖아? 여자아이? 불질러서 산채로 죽여버리고 남자아이는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희생제물이라뇨. 그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은 수상한 메모를 보고 이게 뭔가 기독교인을 적으로 대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관여되어서 두 사람을 납치한 거라 추측했습니다. 특히나 메모에는 기호 같은 게 그려져 있어서 이걸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보니까 이건 9천사의 명령이라고 불리는 사탄 숭배 그룹의 기호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게다가 재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안전이 너무도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각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한편 캐롤린을 공격한 의문의 남성. 그는 몇 시간을 차로 달리더니 드디어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캐롤린을 끌어내서는 갑자기 칼로 그녀의 옷을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한쪽에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캐롤린은 막 식은땀이 났어요. 이 남자가 땅을 다 파고 나면 분명 날 성폭행하고 이 땅에 묻어버리겠지? 헌데 이 온몸이 묶여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캐롤린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몇 분이 지났는데 순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때 캐롤린은 이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고 막 도주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이때 캐롤린! 캐롤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예요. 바로 남자친구 줄리안이었는데요. 그는 저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그 또한 손이 묶여 있었고 심지어는 나체 상태였습니다. 순간 캐롤린의 머릿속에는 줄리안도 납치를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줄리안은 주변에 있던 칼로 캐롤린을 풀어줬고 이때 괜찮다면서 그녀를 진정시켜줬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광신도 종교 집단에 납치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줄리안은 이 남자가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일단 빨리 도망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남겨놓은 침낭과 음식물을 챙긴 후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렸죠. 근데 여기가 도무지 어딘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컴컴한 어둠뿐이고 보이는 건 나무와 풀뿐이니까요. 이때 여유가 생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요. 아까 길가에 죽은 동물들을 보러 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공격했고 깨어나 보니 발가벗고 손이 묶인 채 숲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막 방황하던 차에 마침 캐롤린이 보였고요. 하여튼 두 사람은 이제 집에 갈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날씨와 옷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산에 있는 숲속은 밤이 되면 기온이 훅 떨어집니다. 너무 추워요. 게다가 줄리아는 나체 상태고 캐롤린도 옷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요. 두 사람이 추위에 떨던 중 줄리안이 먼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침낭에 들어가 있을까? 아까 그 의문의 남자가 남겨놓은 침낭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안에 들어가서 서로의 체온을 맞대면서 그 추위를 견디게 되죠. 그렇게 알몸 상태로 그날 밤을 보내게 돼요. 날이 밝았고 또다시 숲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가진 소량의 음식을 아껴 먹으면서 계속해서 길을 찾았죠. 근데 가도 도로가 안 나오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얼마 안가 줄리안이 딱 하고 멈춰서더니 비장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캐롤린, 우리 성관계 할래?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죠? 줄리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게 하나님 눈에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라고요.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요. 물론 캐롤린은 펄쩍 뛰었습니다. 혼전서약을 맺었고 또 이럴수록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면서 믿어야 한다며 거부해요. 그러자 줄리안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지금 청혼할 테니까 바로 결혼하고 우리 그냥 성관계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 제안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막 헤매다가 또 쉴 때는 죽을지 모르지 성관계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두 사람은 끝내 길을 찾지 못했고 또다시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자 줄리안이 또 말해요. 이대로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성관계를 해서 그냥 좀 몸을 따뜻하게 하자. 미치겠죠. 정말 끈질긴 요청입니다.
이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머릿속엔 오직 성관계만 있는 듯 했어요. 반면 캐롤린은 지금 그냥 살아서 집에 가는 것만 생각하자면서 끝까지 글을 달랬고요. 한편 두 사람을 수색하던 경찰은 납치와 관련된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살아있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먹을 것도 없이 심한 일교차에 야생동물까지 있는 험한 숲속이잖아요. 거기서 며칠간 생존하기란 이건 정말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수색은 길어졌고 드디어 7일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알파인 국립공원을 지나던 한 농부가 도로에 있던 줄리안과 캐롤린을 발견한 겁니다. 거긴 집에서 차로 대략 한 4-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발견 당시 그들은 햇볕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게다가 맨몸으로 산속을 다니느라 몸 이곳저곳에는 막 상처가 나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발견된 게 정말 다행인 겁니다. 경찰은 곧장 둘을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도 7일이라는 납치 기간에 비해 심한 상처나 부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납치범을 검거하기 위해 두 사람을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줄리안이 말하길 사이비 사탄단체가 자신들을 납치했지만 다행히도 탈출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은 처음 납치된 장소와 마지막으로 묶여있던 장소가 어딘지 파악하게 됩니다. 범인이 있던 곳이니까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겠죠. 해당 위치를 찾아낸 경찰은 감식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회수했고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특이한 흔적이나 누군가의 DNA가 전혀 없어요. 대신 그 모든 곳에 줄리안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범인이 남기고 간 장갑에서조차 줄리안의 DNA가 발견된 거예요.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경찰은 줄리안을 조심히 구슬리기 시작합니다. 범인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네 흔적만 남아있다라고요. 그러자 줄리안은 눈빛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경찰은 더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했고 그제서야 줄리안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건 모든 게 싹 다 자작극이었어요. 길거리 동물 사체 미리 준비해둔 거고요. 거기에 새로운 옷과 장갑, 방한모를 쓰고 여자친구를 납치했던 겁니다. 또 집 앞에 협박 메모도 사이비 집단이 납치한 것처럼 꾸미려고 다 남겨둔 거고요. 앞서 캐롤린이 결박해서 막 옷 찢고 땅에 구덩이를 판 것도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선 얼른 가서 막 지도 옷 벗고 막 줄 묶은 채 나타난 거죠. 숲속에서 헤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침낭과 먹을 것까지 준비한 건데요. 모든 걸 자신이 계획하고 사전에 맞춰놓았던 겁니다. 미친놈 아닌가요? 아니, 그럼 진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줄리안이 말하길 이런 식으로 자신과 캐롤린이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랬대요. 그러니까 캐롤린이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 목적이었다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경찰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 그럼 가까워진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아시다시피 진실은 달랐습니다. 캐롤린이 결혼 전에는 절대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며 혼전 순결을 고집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맨몸으로 무섭고 추운 날에 둘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정말. 아니, 그럼 지난 7일간 길을 잃고 막 헤맨 건요? 알고 보니까 사실 줄리안에게는 국립공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법을 알아요. 근데 캐롤린이 다 포기하고 그래 성관계 하자 할 때까지 일부러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이 와중에도 캐롤린은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어요. 그러자 지쳐버린 줄리안이 모든 걸 포기하고 7일 만에 숲을 빠져나왔다는 전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죠. 이듬해 2009년 8월 줄리안은 납치와 거짓 진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보석금을 내고 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줄리안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이 체포하려고 집에 갔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고요. 도주한 겁니다. 줄리안은 머리를 염색하고 피부를 약간 어둡게 인도인처럼 변장하고는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몰래 호주를 출국했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독일로 향했죠. 사실 줄리안은 1살 때 독일에서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원래 호주 정부는 출국 사실조차는 몰랐습니다. 근데 중간 기착지인 싱가포르 입국 관리국에서 아니 인도인이 파란 눈에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수상함에 입국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호주로 송환되었는데 바로 이때 상황을 알게 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된 거죠. 정말 사기꾼 기질이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줄리안은 기존 혐의에 도주까지 추가되어 총 7년 9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형을 마친 그는 사실 호주 영주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죄를 괘씸히 여긴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2016년 독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의 현재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까지 싹 다 알려진 소위 혼전순결을 빼앗기 위해 사이비 납치극을 벌인 인간으로 전 세계에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이 얼굴로 당당히 살아갈 수는 없겠죠. 터미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건들이 다 발생하더라고요. 오늘도 저에게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뵐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1990년 6월 8일 낮 12시 30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주택가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낮에 느닷없는 비명소리에 주민들은 즉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중엔 이곳 주택에서 살을 살던 박 씨도 있었는데요. 주인집에서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들은 직후 그는 놀라서 방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때 낯선 남성이 서둘러 마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골목을 따라 황급히 남성을 뒤쫓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주를 하던 남성이 속도를 낮추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쫓아오는 박 씨를 향해 길이 50cm짜리 회칼을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두려움에 뒷걸음을 쳤고 남성은 이내 빗속으로 사라졌죠. 이후 박 씨는 간신히 진정을 하면서 다시 새들어 살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혈흔이 낭자했어요. 아까는 너무 경황 없이 나오느라 미처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루에는 집주인의 아들, 서울대 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25살 석 씨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석 씨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집주인이자 52살의 여성 이 씨, 그리고 그녀의 동료인 61살의 여성 김 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칼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특히나 집주인 이 씨의 상태는 참혹했는데 그야말로 난자를 당한 채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였고 또 함께 있던 동료 김 씨는 급소 부위를 7차례나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 아들 석 씨의 경우 머리와 왼쪽 동맥을 찔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가장 먼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훔쳐간 물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 강도라기에는 피해자들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고요. 보니까 3명의 피해자들 모두 정확히 급소를 공격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망한 이 씨의 경우 오버킬의 형태도 나타났는데요. 이러면 원한에 의한 살인이 의심되겠죠. 이 사망한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둘은 중태에 빠진 상황이라 범인에 대해 증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새들어 살던 박 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죠.
하지만 그도 경황이 없었고 또 하필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린 탓에 자세한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박 씨가 기억하는 것은 이 범인이 30대 초중반의 남성이라는 것 뿐인데, 당시 90년대 때는 CCTV도 별로 없고 과학 수사가 발달했을 때도 아니죠. 따라서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시로서는 박 씨의 진술로 범인을 추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혹시 피해자 이 씨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좀 더 이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녀는 보험 판매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주변 평판도 좋았고 금전 채무 관계도 깨끗해요. 경찰은 이 씨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진 이 씨에게는 아들 외에 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4년 전인 1986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 A양이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범인을 정확히 특정하면서 가해자를 고소한 뒤 이 재판에 넘겼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범인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범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그래서 그는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여기까지 알아낸 건 수사 시작의 보름 만의 일이었습니다. 좀 늦었죠. 원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이걸 수사관이 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1990년대라서 지금과는 달리 오히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숨죽여 살던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이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녀의 딸 A양과 오빠 석 씨까지도 과거 성폭행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던 정황입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경찰은 이 성폭행 범인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로 30살이었던 범인 박형택. 확인해보니 이미 2년 전인 1988년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그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출소자들을 수소문했고, 이들과 접선을 해서 정보를 얻던 중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박형택이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내가 나가면 복수를 하겠다며 이를 갈았다는 부분이었죠.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은 노량진 주택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박형택을 특정했고 그를 신속히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6일 만인 6월 24일 오전 10시, 경찰은 부천에 있는 한 독서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격투 끝에 이곳에 숨어있던 박형택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검거 당시 박형택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극심하게 저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성범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번엔 보복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 박형택.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꼬인 건지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그가 피해자 A양을 알게 된 것은 26살이던 1986년입니다. 이미 그때도 강간전과 산범이에요. 9월 24일 그는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애초에 두 사람은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A양을 꿰어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녀를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야산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A양은 그만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수치심에 괴로워하면서 한동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이 씨가 점점 딸의 변화를 눈치챘고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가족들은 이듬해인 1987년 10월 범인 박형택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던 거고요. 범행이 드러난 박형택은 끈질기게 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어머니 이 씨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와 달리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허망했죠. 범인 박형택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징역 3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당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박형택은 그마저도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감 중에도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A양의 가족은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박형택의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강간죄로 수감된 죄수들이 하나둘 합의에 성공해서 출소를 하자 나만 가지고 이래? 이런 마음에 복수심만 커져갔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되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탓하는 정말 한심한 꼬라지죠. 쓰레기 중에 정말 상쓰레기예요. 그러던 1988년 12월 25일 박형택은 성탄절 특사로 2년 3개월 만에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세상에 복귀했습니다. 출소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박형택의 보복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한 게 동네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안양에서 이사해 서울 독산동을 거쳐 이 살인사건이 발생한 노량진까지 2차례 동네를 옮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박형택은 도대체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냈던 걸까요? 여러 번 이사까지 했잖아요. 알고 보니 박형택은 출소 직후 A양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주소지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인근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토대로 A양의 주민등록을 확인했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그동안 이사한 사실까지 낱낱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와, 지금 같으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 강조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그 후 박형택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990년 3월 말과 4월 초 이 2차례에 거쳐 A양이 사는 집을 미리 답사까지 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인 1990년 6월 8일 미리 준비한 긴 회칼을 품에 넣고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때마침 대문까지 열려 있어서 쉽게 침입할 수 있었고요. 90년대 때는 집집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시 집안에 건장한 아들도 있었고 또 새들어 살던 청년도 있었기에 별다른 두려움 없이 문을 열어둔 채 동료와 담소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박형택은 거침없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씨와 눈이 마주친 그때 그녀에게 회칼을 휘둘렀습니다. 공격 직후 옆에서 비명을 지르던 동료 김 씨까지 칼로 찔렀고 잠시 후 비명을 듣고 아들 석 씨가 방에서 나오자 그에게도 공격을 시도합니다. 정말 무자비한 칼부림이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 A양은 집에 없었습니다. 검거 후 조사를 받던 박형택. 그는 내내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 사실이 있는데 박형택은 이 출소 후 범행 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온갖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게 닥치는 대로 돈을 번 이유가 있는데 바로 A양의 가족을 죽인 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해요. 90년대까지는 단 한 명을 죽여도 계획 살인일 경우에는 대부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인 박형택은 적어도 사형만은 면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그의 보복 타깃은 A양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검거한 수사관까지 복수를 결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법은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졌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90년 12월 8일 돌연 박형택은 서울구치소에서 목매달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사형이 두려워졌고 또 더 이상의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울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참 이 모습도 찌질이 같죠. 한편으로는 집요한 복수극이 좌절되니까 스스로를 포기할 만큼 아주 독한 범죄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보복 살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이 사법체계의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1990년인데 33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보복범죄의 현황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인 2023년 7월 또 다른 보복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스토킹을 하던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인데요. 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걸 무시한 채 전 여친을 찾아가 공격했고 결국 그녀는 사망. 또한 이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어머니도 양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중 워낙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혀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여친은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요. 접근 금지 명령은 당연했고요. 하지만 끝내 죽음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딘가 같은 형태의 살인이 33년 후에도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살인을 저지른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 법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울타리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